이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정부의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태도, 미래를 보는 눈은 대략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실 대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이제 식사해야 되니까 30분까지 한 22분 남았는데 보통 딴 데 가서 하면은 1시간에서 40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는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 20분 내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바닥을 치고 지하로까지 갔었는데, 지난 딱 8개월 전에 새 정부가 국정을 맡았고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비교적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살아나고는 있는 것 같다. 어려운 점도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비교적 방향은 잘 잡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다가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를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 이것이 계속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요새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많은데 코스피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관광에 대한 목표는 저희가 지금 1,000만 대 후반인데 3,000만 대를 목표를 잡고 임기 후반까지 그거를 2030년이 아니라 2029년까지 좀 땡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체 지표에서 살아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계속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표는 뭐 여기 다 숫자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률이 특히 잠재 성장률이 원래 보통 1.8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아래로 갔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게 아래로 갔다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된 날부터 이게 반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어제 보니까 이제 BSI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코스피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지난 총선 2년 전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주식시장 밸류를 업하자. 근데 업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책위 의장 상황실장을 했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우리가 한 1, 2차 상법 개정에 관한 내용들을 해서 주식시장을 업시키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 대표로서 총선 때 유세를 하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올라갈 것이라 우리가 생각한다. 잘하면 몇 년 안에 5천까지 갈 수 있다. 실제로 저희가 대선 때 생각하기로는 임기 후반쯤 되면 잘하면 5천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개월 전에 시작할 때 2천대 중반 아니었습니까? 계속 횡보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언론계라든가 또는 뭐 경제계 또는 야당에서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3천, 4천, 5천 택도 아니다 이랬는데 축축축축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미 5천을 넘겨 버렸죠. 오늘 어떤 분들은 임기 후반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뭐 8천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물론 이외에 안 좋은 수치들이 있죠. 긍정적 수치 중에 하나 어제 제가 본 것은 출산율입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출산율, 자살률인데 이게 진짜 안 변하는 숫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투자 대비 안 변하는 이게 정책적 결과인데 서울은 사실 지금 0.76인데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로 해서 지금 0.8대로 올라갔다고 하고 이게 잘하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자살이 지금 작년에 보면 15,000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건 정말 정책으로 잘 답이 안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총회에서 한번 맡아보라고 아예 본부까지 맡기셔서 저희가 아주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근데 자살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물론 그런데 안 좋은 지표들이 대표적으로 여전히 아주 민생의 바닥의 이 양극화 효과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지수가 잘 안 올라오고 물가에 대한 체감의 일정 부분이 있고 뭐 특히나 환율 같은 부분이 그렇죠. 근본적으로 제가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원래 총리가 되기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고 총리가 되기 전에 지명받았을 때 국무조정실에 제일 먼저 제가 요청했던 게 뭐냐면 한국 경제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리포트를 사실 요청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중국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가 버렸고
우리는 소위 과거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석유화학, 철거 이런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서 과연 일시적인 경기 말고 구조적으로 이것이 회복이 쉽겠는가 하는 거를 과거 IMF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그 리포트를 사실 처음 만들려고 했고 만들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으로 드라마틱하게도 새 정부 시작하자부터 계속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걸 얘기할 틈이 없이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종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연을 가면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주식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라요. 어쩌라고 우리한테. 너무 빨리 올라요. 관리해 주세요라는 뜻이.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떨어뜨려? 그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더 실망할 수 있으니까 너무 빨리 올라요 이러는데 그 심정은 이해하나 지금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을 30년 했다는 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주식 안 했는데 최근에 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끝내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뀐 거죠. 증시가 한국의 이게 코리아 리스크에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완전 이건 불패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대통령이 메시지를 마치 미국의 그린스펀이 메시지 쭉 냈는데 어쨌든 오늘 현재 이 시점까지는 일정의 시장에 유효하게 먹히고 있고 사람들이 이 정부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안 흔들 것 같은데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별로 득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큰 틀에 있어서는 저는 적어도 반전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한미 관세 협상 한 번만 돌이켜보죠. 몇 가지만 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제일 센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는데 전 세계가 안 받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 결과로 미국이 이겼다. 그런 나라 있어요? 없는 거죠. 그냥 옆 나라 대비 덜 졌느냐 아니냐. 그 게임 아닙니까? 상대성 게임. 한국이 비교적 우리 송경식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의 CEO들이 다 같이 뛰어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 야 한국처럼 대통령 정부 기업이 다 같이 뛰었는데 못 봤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대만이나 일본 대비 과하게 밀리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일 신경 쓴 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장관한테 터프 니고시에이터 빡빡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뭐 얹었습니까? 그 다양한 협상에다가 물론 프로젝트도 미국이 최종 결정, 대금도 미국이 최종 결정하고 결정하고 협의는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그 결정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딱 가지고 있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집어넣은 고갈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상업적 합리성. 쉽게 말하면 사실은 돈 되는 것만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명분을 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협상에 있어서 여기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정치, 경제, 안보 협상을 해방 이후에 미국하고 할 때 데드라인 정해놨는데 그 데드라인 풀로 가고 경우에 따라 그걸 밀면서 해서 버텨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전임자였던 전 정부의 마지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대선 나가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조기에 끝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됐으면 완전히 망한 거죠. 다 줬겠죠. 김정관 장관도 그렇고 김영범 실장도 그렇고 우리 정부 내에 아주 탁월한 사실 관리들이 협상을 잘했습니다. 근데 다 얘기 한마디씩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면 못 버텼다. 저도 그 가이드라인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그게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주 심플한 원칙입니다. 국익에 어긋나면 서명하지 않겠다. 시간에 쫓기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몇 번을 버티는 걸 넘겼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에이펙 전날 됐습니다. 에이펙 때까지 버틴 겁니다. 그때도 버텼습니다. 깨질 뻔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국 측에서 하자고 한 겁니다. 그 딱 국익을 갖고 이것은 버텨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한 거죠.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조선이면요, 마스가. 사실 이번 협상을 할 때 뭘 우리의 소위 영어로는 레버리지, 한국말로는 지렛대
할 것인가, 전략적 카드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에 FTA 때 협상했던 김현종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다른 카드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적절히 달랐습니다. 아주 우연히 대부분 아실 텐데 신동식 회장님, 박통태 경제수석 하셨던 서울대 조선학과 2회. 제가 지명됐을 때 우연히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제가 만나 뵀는데 그분이 95세인데 배를 해야 된다. 미국에 거제도를 줄 정도로 과감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아, 배가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꼭 제가 그 말을 전해서만은 아니지만 그 뒤에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하고 대통령도 계시고 위성락 실장도 계시고 할 때 미국에 처음 건너가기 전입니다. 그런 인식이 장착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마스가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번 협상 끝났을 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소회가 뭡니까?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마세가로 버틴 겁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덕분에 배 만드는 능력이 있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배로 버텼는데 제가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미국이 제일 필요로 하고 중국과 경쟁하는데 미국이 제일 필요한 군함과 전함은 뭐냐? 그거 언제까지 만들 수 있냐? 그거 미국에서 예산 얼마나 되느냐? 한국이 만들면 얼마에 어느 기간에 만들 수 있느냐? 대비표 만들자. 미국 예산 보고. 그런 접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예산까지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배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막았지만 앞으로 각자 도생, 각국 도상의 상황, 모든 기업과 국가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이런 일이 더 있겠어요? 미국 뿌리겠습니까? 관세 협상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배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꼭 필요한데 또는 다른 나라에 꼭 필요한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반도체일 수도 있고 AI일 수도 있고 원전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몇 개나 빨리 만들어내느냐,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 뉴노멀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사실 미국의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통상은 국무총리들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해방 이후에 사실상 독립 목적으로 간 최초더라고요. 나머지 절에 한 서너 분 갔었는데 다 조문 가거나 뭐 이러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은 총리는 그냥 내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헌법상 모든 분야에서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벤스 부통령 만나고 오는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X에 메시지를 던져서 관세 올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그걸 관보에 올리지 않게 하고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상 미국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빨리 프로젝트 만들고 빨리 돈 들어가는 걸 원한다. 그런 압박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는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 저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도 다니고 미국 변호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결국 법을 만드는 권한이 의회에 있느냐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그 지금 쟁점이 정리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관세를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기초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우리가 한 딜은 그대로 딜 자체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앞으로 지혜롭게 가야 되겠죠. 적어도 정부는 현재까지 여기서 마치 FTA를 전에 했을 때 야, FTA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득을 봤던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득을 보는 구조로 바꿔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좀 부분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국무회의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냥 공개했습니다. 생중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재밌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의 국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난 연말에 마지막 업무보고를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끝나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두,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장관들은 죽을 맛이고 저는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고 눈이 안 부딪히니까. 근데 해수부 업무보고가 딱 끝나는 대통령이
6개월 후에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분위기가 쌓였어요. 1년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군기반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6개월 후면 이 정부 출범해서부터 딱 1년입니다. 1년 내에 성과를 내기 시작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독특하게 민주정부가 만들어낸 대통령 가운데 디테일과 실무 경험이 제일 센 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성남시장 해보고 경기도지사 해봤고 그리고 그걸 나름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대선을 할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유 대통령 되시면 국장, 과장 쫙 불러서 직접 점검하실 거죠? 그렇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 총리는 그냥 인품 좋은 분 하세요. 제가 그랬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번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 때 우리 무시락 차관님 계신데 뭐 물어봐서 모르면 몰라도 돼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셨죠. 6개월 후에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네버입니다. 6개월 후는 전혀 다른 거예요. 6개월 후는 압박점검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를 승부 본다는 생각이 확고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압박점검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쪼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공무원에 놓고 이쪽에는 제가 노벨상 쪽으로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오픈 국정, 열린 국정은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오는데요. AI 시대가 숙제가 있습니다. AI 시대의 민주주의, 가짜뉴스, 딥페이크,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는데 지금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하면서 한국의 매력과 한국의 역량 이런 걸 보고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국제 질서 속에서의 세계가 고민하는 AI의 일종의 규준, 에틱스, 윤리,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일정하게 선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구체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K민주주의를 과거 3.1운동, 광주, 60 이런 식의 통상적인 전통적 민주주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의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한다는 선도 국가로서의 사명감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처음 할 때, 초선 때 전자민주주의 연구회라는 걸로 해서 최초로 노트북을 그때 삼성에서 강경식 장관과 같이 그 양반이 회장 제가 간사였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꿈은 뭐였냐면 전자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와 함께 전자투표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을 최대한 발전시키자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기술이 그렇게 다 정치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AI 분야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열린 국정이 그냥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산업과 다 연결될 것이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폰은 옛날에 음성 인식됐죠. 갤럭시는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꼭 그런 이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은 시각장애인들을 더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당장 돈이 안 썼던 거죠. 근데 그것이 세상이 지나면서 그 음성인식 기술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다 저는 그런 정책적 사회적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외교를 비교적 당당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현직 때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결국 그때 햇볕 정책이라는 게 다 잘 지내자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잘 지내는 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까지 잘 지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비교적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볼 때 품격과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 일정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냥 개인적인 매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균형감을 잡으면서 비교적 회복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 얼마 전에요.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실만한 어떤 유명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탄 국가에 갔습니다. 그 나라 지도자한테 저 왕관을 선물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분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그거냐고. 원래 그분 수주가 안 될 순이었는데 수주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미국, 중국, 샤오미도 대통령이 가기 전에 개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브라질의 룰라.
앞으로 저런 부분은 히토류라든가 여러 부분과 연관이 있겠죠. 실제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학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정부가 60%에 가까운 지금 지지율 조금 넘게 받는데요. 국민들한테 근데 왜 지지하시네요? 뭘 제일 평가하시나요? 물어보면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외교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제가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금 저는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통적인 의미의 외교가 아니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제전쟁이 벌어져 있는 이런 국제경제전쟁이 곧 외교인 현실에서 일정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기업과 또 노동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처음 떨어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 그게 한 20년 전입니다.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관계. 왜 그런 수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케이스로 쭉 얘기하다. 진짜 전 이해를 못 했어요. 그게 90년대 초니까요. 요새 좀 이해가 됩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저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정부와 정부의 핵심과 기업의 CEO들이 개별적으로 만난다. 관세 협상 때 엄청나게 만났죠. 1대1, 1대다. 그랬으면 국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죠. 끝나버린 겁니다. 그 시대가. 이제는 정상적인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소위 합리적인 솔루션, 방법을 만들어내느냐는 윈윈의 방법을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 전통적인 의미의 로비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님하고 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꿀릴 게 있어. 또 터져라. 그 투명함과 당당함으로 노동과도 대화하고 기업과도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그렇지만 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잘못된 뉴스가 나왔다.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그러한 새로운 뉴노멀의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상호 역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경제를 실무를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DJ가 배려를 하셔서 처음 시작을 재경이 정부에서 했습니다. IMF 때는 제가 비대위 대변인 간사를 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서 이현재 위원장에서 비대위를 시작할 때 실무자들을 팀을 짜는 역할을 해봤습니다. 쭉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전략이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략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거에는 내리먹이는 전략사령부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대화하는 어떤 전략 컨트롤 타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시장이 더 많은 캐파, 더 많은 인력, 더 탁월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만 하지 못하는, 한 기업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ABCD, 제가 대통령께서 대표일 때 정책위 위의장, 선대위원장 있을 때 제가 상황실장, 대표일 때 수석 최고위원, 대선 때 집권플랜본부장, 후보일 때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게 해서 현재 대통령이자 총리로서 한 2, 3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전략을 쭉 해온 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에 대한 생각을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해온 사람이고 정책위 의장과 연구원장을 같이 해봐서 실무를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비교적 전체를 전략적으로 보는 훈련을 좀 해왔습니다. ABCD 지금 이야기하는 ABCD의 프레임을 제가 집권플랜본부장 할 때 정리를 했습니다. AI, 바이오, 컨텐츠 앤 컬처, 디펜스, 에너지. 최근에는 F까지 하면 좋지 않냐.
푸드, 팩토리, 패션. 저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그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했냐? 6개는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A, B, C, D, E, F. 그래서 우선 A, B, C, D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는 A, B, C, D 다 외워서 F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AI. 사실 GPU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확보한 거 아닙니까? 갈 길은 멀지만 이미 한국의 AI의 개발 역량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유수한 사실은 AI 관련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같이 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지금 노력이 있거든요. 해내야죠. 바이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해봐서 그리고 아시아의 그 WHO의 의원연맹 회장을 해봐서 조금 아는데 그 코로나 때 반도체는 저는 대기업 한두 개가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바이오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선단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선단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이오는 이제 우리 반도체 부문으로 볼 때 전 세계 마켓을 대비해 본다면 저는 앞으로 7배, 8배, 10배 정도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 핵심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AI 관련한 거는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대통령실 산하에 있고 바이오 관련한 것은 기존에 2개 있었다면 합쳐서 총리 산하 제가 총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냐, 바이오 전략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온 편이어서 앞으로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앤 컬처. 사실 앞으로 중후장대 산업이 다 빠지면 수도권도 그렇고 특히나 가장 청년들에게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CJ, 넥센, 하이브를 다 가봤거든요. 저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컨텐츠, 컬처,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뭐 푸드, 뷰티 합쳐서 바이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스가는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 디펜스 놀랍게 성장하고 있죠. 에너지 결국 앞으로 AI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다 초전력 수요 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것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보고 적어도 그 ABCD의 미래 전략 우리의 잠재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방향은 잡았다. 6개월 동안 잡았다. 이제 달리는 것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들과 함께 달려야죠. 사실은요, 2025년 초에 대통령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백범이 꿈꿨던 문화국가, CJ인가 어디 갔더니 AI 문화 선도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아주 와닿더라고요. 문화 선도국가를 넘어서 이제 AI를 가야 된다. 네이버에서 들었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문화국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바닥이니까 일단 성장을 살려야 된다. 일단 성장을 해보기 당면한 국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현실적인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결국 이 시기를 넘어서 우리는 AI 문화 선도 국가로 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미제가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K자 붙으면 다 좋잖아요. 저는 아마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모든 기업들이 문화하는 분들한테 조금씩 0.001%라도 띄워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프리미엄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 다시 우리의 브랜드를 높일 텐데요. 저걸 제가 좀 일부러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줄이 어디 줄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국중박입니다. 요새 국립중앙박물관. 저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유홍준 관장한테 들었는데 국중박이요? 지금 세계 3위입니다. 1위가 뉴욕, 2위가 파리 루브르. 우리가 3위예요. 근데 1, 2위와 3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냐? 가보셨지만 미국하고 파리의 박물관은 들어가 보면 반이든 3분의 1이든 남의 나라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거잖아요. 놀라운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 세계 100나라 박물관장들이 왔답니다. 그때 다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일본 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들 나라는 다 은퇴하시는 어르신들이 박물관을 오는데 우리는 애들 유모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고 무서운 차이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저력의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앞으로 방산에서 미사일도 이쁘게 만드는 미사일이 팔리는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폼나게 만드는 거, 간지나게 만드는 거, K적으로 만드는 거, 그런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K 스타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초반에 서너 번을 할 때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서 어떤 언론들에서는 아유 저 얘기 그만하지라고 글을 썼던 게 있습니다. 뭐냐? 산재. 산재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대기업들은 사실 거의 해결이 상당 부분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50억 이하, 50인 이하가 줄질 않는 거예요. 우리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었잖아요. 근데 6개월 지났잖아요. 숫자가 올라갔으면 노동부 장관은 이겁니다. 근데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 짐작에는, 기대하기에는 현재까지 추산으로는 잘하면 직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은 상당히 자리가 잡혀 있고 자율적인 신고제도부터 다 되는데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든가 아주 일선에서 어렵다든가 하는 데는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래도 개선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 저임금 노동의 위험 노동으로 버티는 나라라는 것은 벗어나야 이 K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 산불입니다. 산불 문제를 대통령이 신경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 바꿨습니다. 제도를. 지금 산불이 나기 시작해서 3월 달에 산불이 더 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로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 들어와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뭐냐? 헬기를 늘리고 헬기 출동 시간을 30분 땡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축을 한 겁니다. 지휘체계도 바꾸고 성과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건 자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정하게 이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기본이죠.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탄핵이 딱 된 순간 윤석열 대통령 바뀐 게 있습니다. 오물풍선과 무인기와 확성기가 없어졌습니다.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아까 미일 중러, 미중일러 북한까지 잘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말과 인식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해방 후 최악일 겁니다. 왜? 전에는 싸웠지만 그쪽에서 한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예 다른 나라 적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고 있는 것이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더 싸우지 않는, 더 긴장을 격화시키지 않는 상황으로 관리해 왔고 관리해 갈 것이다. 이거는 사실 그냥 별거 아닌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드라마 편수인데 하나의 예입니다. 작년에 84편 만들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84편 만들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150몇 편까지 갔다는 겁니다. 작년 84편은 꺾어지는 84편, 옛날 10년의 84편은 올라가는 84편. 흔히 얘기한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고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정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 어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면류고 정치가 면류다. 그러나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트러스트가, 후쿠야마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러스트, 자산. 결국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신뢰가 사회적 자산.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 지속성, 사회적 신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할 수 있는 자본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민평가에서 신뢰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1등했습니다. 60%를 넘겼습니다. 국회와 검찰이 한참 밑을 쳤습니다. 변한 겁니다. 꼭 잘했다, 꼭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는 평가고 질책이고 격려라고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이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제가 가끔 재미로 보여드리는데
이재명 정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째, 저희 같은 사람들. 정성호, 정동영, 김성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종의 법무, 행정, 또 총괄 이런 골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계신 분들. 대통령이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정말 기업에 있는 분들 모시려고. 이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도 어색하고 행정도 어색하고 국무회의도 어색했는데 제일 편하게, 제일 잘 적응해서 정말 일들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산업, 과학기술, 중소기업 제일 중요한 데를 딱 잡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 관료하셨던 분들. 코로나 때 했던 정의용 장관부터 이런 분들이 있죠. 네 번째 그룹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때 거기다 하신 분들. 또는 윤석열 대통령 때 아니더라도 보수 정부에서 관직하신 분들 모셔온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개혁의 정당이지만 그러나 개혁을 거치기 위해 중도 보수의 합리성을 늘려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총재 비서실장을 할 때 제가 기획하고 창당하고 영입했던 정당이 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제가 그 정당을 기획단장을 하고 대변인을 하고 영입 작업을 했었는데 된 이후에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개혁정당으로서의 국민회의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집권당에서 탈바꿈했습니다. 그 정당은 재집권했습니다. 그 새천년 민주당의 초대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애경 장영신 회장. 매우 흥미롭죠. 같은 철학의 확산과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개혁과 보수의 스펙트럼이 있죠. 근데 그 스펙트럼을 지키면서 이 변화한 상황에서 최대한 중도와 보수까지 끌어안는 그러한 정치를 해왔고 해갈 것이고 그러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저희가 경제계와 함께 이제 틀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A, B, C, D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도 가야 하고 등등 또 양극화를 극복하는 모두의 성장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수도권 방식으로 이제 한계에 달해버렸습니다. 당장 에너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요. 방법이 없는데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가지만 우리가 같이 이대로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한 고민의 산물이 우국선택이고 메가시티 전략이고 최근에 행정통합입니다. 그 행정통합과 관련한 재정의 후속 작업, 2차 공공기관 이전, 메가시티 선정, 그리고 오국선택의 구체적인 정리, 그 작업을 총리실에서 저희가 후속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얼기설기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를 맡아서 국민에게 수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풀어가는 방식은 최대한의 소통을 하면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장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고 우리는 공동의 숙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 끝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신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